구독, 좋아요. 자, 현실적인 좀 이제 문제 다시 돌아와 보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문제 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수사하는 특검법 이제 어제까지는 오늘 국회 법사위에서 통과시키겠다 이렇게 밝혔다가 어제 오후에 일시 보류하는 잠정적 결정을 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건 언제든지 추진하겠다 이게 이제 민주당의 입장인데 조희대 대법원장 이재명 후보에게 유죄를 선고했으니까 그게 범죄 행위다, 쿠데타다 뭐 이런 것인가요? 어떻게 보세요, 평론가님? 저는 이번 이 조희대 관련 이 민주당의 행태를 보면서 정말 이게 그 지금은 이제 집권 과정에서 이렇게 하잖아요. 예. 집권 후에 정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다시 생각을 하게 됐어요. 뭐냐 하면은 원래 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그 소위 말하는 탄핵 청문회를 날짜를 14일로 잡았잖아요. 14일로 잡은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서울 고등법원 형사 7부에서 15일 날 그 이재명에 대한 재판을 열기로 했어요. 네. 재판을 열고 거기 이제 이재명이 안 가면 바로 한 이틀 후에 바로 그 선고를 해버린다. 이런 시나리오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다들 예측을 했지 않습니까? 법대로 하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15일 날 그것을 협박하기 위해서 14일에 대법원장 청문회를 잡아버린 겁니다. 대법원장 그 뭐 탄핵하겠다고 청문회를. 그런데 그 고등법원이 물러나 버렸잖아요. 완전 무릎을 꿇어버렸잖아요. 그것을 대선 이후로 넘겼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당연히 14일 날 대법원장 인사청문회도 취소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또 순진했던 거죠. 이재명이 그럴 사람이 아니었어요. 전혀. 오히려 그것을 하고 청문회를 하고 공수처 그 수사 의뢰도 하고 무슨 특검을 한다고 하세요. 특검. 그러니까는 이재명에 대해서 법대로 판결을 했다고 1심에서도 그런 판결을 했는데 법대로 판결을 했다고 그 수사를 그러니까 특검이라는 것은 뭐 민변 출신의 좌파 변호사들을 시켜서 특검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나오는 모습을 보고 또 그 다음에 그것도 모자라서 여러 가지 법안들 뭐 대통령이 피고인 대통령이 되면 뭐 재판을 중단시키는 그런 법안들 별 희한한 법안들을 다 만들지 않습니까? 예. 면소를 시키려고 뭐 허위사실 공표죄에서 행위를 삭제한다는 등 이것들이 이런 행동들이 이 집권을 하기 위한 과정이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집권을 하게 되면은 그걸 또 어떤 식으로 또 발휘를 할지 그런 이 어떤 본성들을 완전히 나라를 뜯어 고치고 이재명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 입법권 완전히 장악을 해 있죠. 그 행정권까지 이제 가져가지 않습니까? 그 사법부 완전히 지금 무릎 꿇었죠. 그렇게 되면은 과연 3권을 다 가져가면은 그게 독재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 행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행태를 보면은 이것은 독재를 위한 예고편 같아. 그런 느낌까지 듭니다. 독재 예고편이다. 예. 저는 너무 뻔한 분석은 안 하겠습니다. 저는 저는 뻔한 분석했습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농담입니다. 저는 존경하는 우리 송 선배님이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 조희대 대법원장 뭐 탄핵이나 청문회 추진하는 민주당을 비판하잖아요. 네. 저는 민주당이 감사하다. 민주당이 왜? 감사하다. 빨리 해라. 빨리 빨리 해라. 해라. 오히려 특검해라. 왜냐하면 이게 지금 대선 국면이잖아요. 네. 중도층 바로 이탈합니다. 저는 이게 오히려 지금 어려워진 지금 보수 진영에 오히려 카드가 되는 겁니다. 저는 오히려 이런 게 우리가 이런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지금 유권자들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누굽니까? 2016년부터 2014년부터 2020년까지 대법관을 이미 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그때 보면은 우리 허 선배님 잘 아시고 허영석님 잘 아실 거예요. 그때 내리는 판결마다 중도적인 판결이에요. 이 부분에 어디 치우침이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 분을 중도 대법관 출신의 대법원장을 5월 1일 정당한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내렸다고 해서 지금 청문회 추진하잖아요. 그거 하면 다 방송될 거 아닙니까? 저는 중도층 바로 이탈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요. 선거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N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번 대선은요. AI 대선입니다. AI 대선. 식상하게 저는 인공지능 이야기 안 합니다. 이 A는 N겁니다. 분노가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I는 뭐냐면 인터레스트입니다. 적어도 조희대 대법원장을 이렇게 까버린다고 이게 할 짓이야 중도가 들고 일어납니다. 그러면 중도가 들고 일어났을 때 국민의힘이 정말 제대로 된 아니 지금 대법관을 100명으로 늘려야 된다는 거 보도 보셨죠? 네, 네. 제가 40명. 100명 아닙니까? 40명. 제가 봤던 거는 100명을 봤는데. 40명. 아 40명입니까? 네, 네.
40명 회의 되겠습니까? 회의 못 합니다. 한번 회의 소집할 때마다 그냥 대법정에서 다 모여야 되겠네. 아니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예요. 40명이 모여서 지금 우리 초등학교 한반도 40명이 안 돼요. 네. 20명, 20. 그런데도 의견 일치가 됩니까? 그런데 40명을 모아둔다고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냐면 오히려 해라. 지금 민주당이 이걸 추진하는 것이 저는 국민의힘을 위해서 보수 진영에서는 100번 낫다. 오히려 해라. 그러면은 중도층을 이탈하고 대선 국면에서 지금 14일 한다는 이야기는 이제 이 시점쯤에 하게 되면은 이때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거든요. 결정적일 겁니다. 바로 중도층이 이탈하고 어디에다가 표를 줘야 될지를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오히려 저는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에서 이걸 한다면 땡큐 할 일이다. 물론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 것은 이건 있어서도 안 되고 정말 이거는 경천동지할 일이고 정말 이거는 권선징악할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선에서의 표를 생각하면 오히려 중도표를 국민의힘이 가져올 수 있는 결정적인 민주당의 패착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러면 소장님 이제 연달아서 그러면 예. 마침 이야기해 주셨으니까 앞서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 특검법 문제를 얘기를 했고 마침 대법원장 청문회까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예. 지금 이제 무당층에서 상당한 정치적으로 대선 기간에 만일 청문회를 추진하면 반발이 있을 것이다, 영향을 줄 것이다 보셨는데 민주당은 근데 상황 분석을 하면 알 텐데 왜 추진하는 것이라 보세요? 왜 추진하냐면 지금 대선은 거의 끝났다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저는 선거공학적으로 여러분들이 일렉션 엔지니어링을 분석을 해보면 제일 우리가 허점이 보일 때가 뭐냐, 상대방이 다 이겼다고 생각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이봉걸 천하장사가 키가 짝달막한 사람이 나오면 이거 제가 무슨 키로 이야기 드리는 게 아니지만 다 이겼다 안심할 수 있어요. 방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작 다부진 장단지로 호미거리를 해버리면 이기거든요. 저도 실험을 한 사람이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민주당은 다 끝났다 생각. 지금 보도자료 나오지 않습니까? 대법관 14명은 100명 정원법을 발의를 했어요. 아, 백면 증언법이 맞네요. 아니 이게 기가 찰 일입니다. 제가 저 봤다니까 40명이 아니라니까요. 100명까지. 그러니까 저는 이거예요. 해라. 그러면요 지금 중도층은 떠납니다. 이럴 때 제가 말씀드린 앵거 분노가 생기거든요. 이건 말이 안 된다. 100명이 대법원 안에 다 들어갈 수도 없어요. 한 방에.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그러면은 이때는 국민의힘이 빨리 이 대결단을 내려서 단일화 과정을 여하튼 수습하고 그러면 허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상황에서 앵거가 일어났을 때 이 표를 가져올 수 있는 건 인터레스트거든요. 예. 우리는 대법관을 최고의 공정한 기관으로 만들겠습니다. 대법원장을 절대로 흔들지 않겠습니다. 쫙 발표를 해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건 완전히 전세를 반전을 깨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죠. 예. 지금 앞서 이제 대선에 미칠 영향, 중도층, 무당층에 미칠 영향을 얘기해 주셨는데 우리 송 보좌님께는 이렇게 여쭤볼게요. 사실은 좀 이제 우려되는 측면을 섞어서 제가 여쭤볼게요. 이재명 유죄 판결에 대해서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게 있습니다. 잘된 판결이다. 대법원이 판결 잘했다. 이게 좀 약간 높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이제 사법부 수장을 범죄자 취급하는 형식으로 지금 특검법 청문회 이걸 이제 추진을 하는 것인데 그게 이제 대선에 미칠 영향인데 중도층이나 무당층 부분이 투표율이 높지 않다 이런 측면이 기존에 이제 상대적으로 있어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게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는 정도의 그 진폭 문제를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조희대 대법원의 판결 문제만 놓고 보면은 잘된 판결이 잘못된 판결보다 약간 높죠. 그런데 그 중에서 특히 2030이 굉장히 잘된 판결이라 잘못된 판결이라는 게 높아요. 2030하고 아니, 대법원 잘된 판결. 그렇지. 대법원이 잘했다. 잘했다. 잘된 판결이 예. 2030이 저기 훨씬 높습니다. 가반수가 높고 맞습니다. 예. 지역적으로 보아도 서울하고 충청권이 굉장히 높아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일단 뭐 어떤 중도층 그러니까 2030 중에서도 2030은 또 중도층이 또 많다고 하고 그렇고 무당파가 또 많으니까 그리고 또 지역적으로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충청이나 서울이 높잖아요. 이게 잘된 판결이다. 그렇게 되면은 아마 그 투표장에 나가면은
이재명에 대한 반감을 가질 수가 있겠지만은 이제 이거 하나 가지고 투표하는 것은 아니죠. 이거 하나로 투표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국민의힘 행태 같은 데 대해서도 상당히 실망감을 느끼고 있을 거예요. 실망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거 정말 그 중도가 우리 편으로 오고 있다. 이것은 좀 그런 조짐이 있었는데 예. 좀 이것은 좀 상황이 좀 변해가는 그 시점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런 지표들이 나왔기 때문에 민주당이 이재명이 그렇게 막 밀어붙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지금 이것도 뭐 특검 그 조희대 특검도 일단 뒤로 뺐잖아요. 예. 제가 걱정하는 것은 중도층을 의식을 해서 이렇게 이런 방안들을 지금 보류를 시켜놨지 이게 폐기한 게 아니거든요. 예, 네. 20 며칠만 보류시켜 놓은 겁니다. 20 며칠 보류시켜 놓고 그 다음에 이게 본격적으로 본인들이 만에 하나 집권을 하면 밀어붙일 거예요. 밀어붙이는데 이것뿐이 아니고 조금 전에 이제 대법관 100명 했을 때 제가 100명 생각이 나서 그런데 지금 특검을 추진을 하는 것이 조희대 특검 빼고 뭐 소위 말하는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그 다음에 최상병 특검 이것을 다 하면은 특검이 검사가 한 100명이 된다는 거예요. 네, 네. 그 특검들에 대해서 검사 100명이 달려들어서 모든 것을 다 뒤지는 거죠. 집권하고 나면은 왜 그러냐면은 이재명은 집권하고 나면은 상당히 흔들릴 수가 있거든요. 그 사법 리스크가 다시 이제 해서 헌법 84조 해석 문제나 자기들이 그 법안을 통과시켰지만은 뭐 피고인 대통령은 재판이 정지된다는 법안을 통과시켰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논란이 일어나면은 그것을 덮기 위해서라도 이게 또 내란 종식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내란 종식 프레임. 그러면은 이 세 개의 특검 이 한 100명이 그 검사들이 다 싹 다 뒤집니다. 그때 문재인 정부 처음에 출범했을 때 각 부처 뭐 적폐청산 TF 다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전부 다 검찰로 다 넘겨서 그때 대대적인 수사가 일어나서 이른바 그 정치보복이 그때 자행이 됐는데 이번에도 그런 것들을 지금 집권호로 다 미루고 있는 상황이에요. 미루고 있는 상황이니까는 지금 뭔 중도를 의식을 해서 좀 이것을 보류를 해놓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은 나중에 만에 하나 집권하게 되면 그게 가장 큰 걱정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중도를 하루라도 빨리 중도가 이제 그런 위험을 알아야 됩니다. 중도에서 전반적으로 조희대 사례도 그렇지만은 전반적으로 그런 위험성을 깨닫고 하려면은 여론전을 지금 펼쳐야 되는데 여론전을 펼칠 수 없는 지금 환경이 된 것이 굉장히 안타깝죠. 제가 우리 소장님께 추가해서 한번 더 예. 여쭤볼게요. 제 생각에는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제 이중 전략을 쓸 걸로 투트랙으로 할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당은 강공 정책을 쓰고 후보는 좀 더 연성 부드러운 정책을 쓰면서 이중 전략을 이렇게 쓸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번 선거를 일종의 정치 선거로 내란 종식을 포함한 정치 선거로 무슨 경제 민생 심판으로 가는 선거가 아니고 그렇죠. 그렇게 갈 가능성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문제를 대선 그 직전까지 끌고 나갈 것이다 당연히 이렇게는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 부분 어떻게? 그렇죠. 바로 이중 전략이에요. 말 그대로 이중 전략이라는 것이 이전에 여러 나라의 정치에서도 시도됐던 거잖아요. 미국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 어떤 식이냐 이른바 강성과 연성을 혼재하는 거죠. 혼란 대작전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한 의중이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도 지금 보면은 상대방이 이 약체인 상황에서 본인은 정말 이른바 온갖 전략들을 자유자재로 이렇게 막 할 수 있는 상황이 이제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과거에 봤던 이재명 후보는 욕설, 그 다음에 상당히 강성, 이른바 비명 행사 이런 거잖아요. 근데 지금 무슨 이야기 합니까? 미국을 좋아합니다. 일본과는 협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지금 뭐 정치적인 이슈는 빠뜨린 채 민생행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당은 초강성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왜냐하면 일종의 EJ 전략이에요. 이따가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법관회의가 열린다 그러잖아요. 네. 그냥 이게 뭐냐면 사법부도 다 찢어 놓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법부에서 나올 수 있는 어떤 이재명 후보를 공격할 수 있는 부분을 사법부로 제압하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군에서 나올 수 있는 것도 군 내부에서 제압을 해버린 거예요. 네.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아시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물어볼 때 정말 법적인 것을 가지고서 누구에게 심판을 하는 것은 응당 우리는 납득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누군가를 타도할 때 네가 네 죄를 알렸다. 그러면은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제 죄에 대해서 저한테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송국헌 선배한테 물어봐요.
송국권 선배가 보시기에는 배종찬 배추도사의 죄가 뭐냐 이러저러 저렇습니다. 그러면 다른 주변에서는 맞습니다. 그러면 결정이 되는 거예요. 네. 지금 민주당은 이런 연성과 혼성을 통한 이른바 이의제의 전략. 그러니까 법관들도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힘을 싣고 있는 법관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법적으로 보면 이분들은 법을 보는 거예요. 법을 제대로 보는 거예요. 말이 되냐? 왜 대법원장을 흔드느냐? 그런데 정치로 해석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하라. 이렇게 또 정치판을 만들어 버리는 게 일종의 이게 오히려 정치권에서 사법부를 정치화 만들어 버리는 이게 이른바 제가 말씀드린 이의제의 전략. 그러니까 국민들은 모르는 겁니다. 국민들은 민주당이 그런 게 아닌데 법관들이 오히려 저기 남부지방법원장 누가 그 사람이 그런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버리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자, 조희대 특검법과 청문회 조희대 대법원장 그 문제를 좀 잠깐 다퉈봤고요. 앞서 우리 배종찬 소장님께서 전국 법관 대표회의를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 문제 좀 잠깐 짚고 가겠습니다. 자, 전국 법관 대표회의가 개최되는 것으로 지금 결정이 났네요. 속보가 났네요. 법원 전체로 번진 이재명의 재판 논란 관련된 것인데 법관 대표회의 개최한다 이런 속보가 떴네요. 어제까지는 본래는 소집될 수 있을까 이런 게 있었는데 법관회의 지도부에서 오늘 오전 10시까지 시간을 연장해가지고 그간의 투표 미달한 걸 좀 끌어올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국 법관회의가 소집이 되는 그 상황인데요. 자, 이 부분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절차 문제를 문제 삼겠다는 게 있고 또 하나는 다른 의견도 동시에 제기가 됐습니다. 법관들 중에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민주당의 사법부 독립성 훼손 문제도 제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초기에는 이 전국 법관 대표회의가 주로 지도부가 좌파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대법원의 문제를 삼으려고 했는데 다른 법관들이 안건들을 추가한 걸로 지금 저는 알고 있는데 일단 어쨌든 이 법관 대표회의 진행하는 게 적절한지 그 부분은 좀 송평론가님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전국 대법관 회의가 열려야 될 때는 열리지 않고 지금 안 열려야 될 때 지금 연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그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633 원칙을 지키고 예. 또 대선 후에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 신속하게 이게 판결을 했지 않습니까? 판결을 했는데도 그 다음에 서울고법이 무릎을 꿇어버리는 바람에 이게 결론이 대선 후로 나오게 됐는데 그렇게 무릎을 꿇으면서 서울고법에서 낸 입장문이 공정성이 있어요. 공정성. 대선의 공정성. 그러면은 처음에 15일로 5월 15일로 이 재판을 그 날짜를 잡을 때는 그때는 공정성을 훼손을 하려고 했던 건가요? 그런데 공정성이라고 해서 그 뒤로 밀어버렸는데 전국 대법관 그 법관 대표 회의가 지금 개최되는 건 이게 공정한 겁니까? 대선 직전에. 그리고 처음에 저 안건 올린 게 바로 저 대법원장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그 안건을 올렸었잖아요. 그럼 이거는 완전히 이게 대선에 개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대선에 개입을 하려고 하는 건데 그것이 또 그 집행부가 그 뭐 대표가 김예영이죠.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예. 얘가 또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이라고 하니까 이 그 좌파 성향으로 구성된 이 판사 사회가 이번에는 완전히 뭐 정치의 사법화 하듯 이제 사법의 정치화가 돼버린 거예요. 사법의 정치화가 됐는데 그것이 너무 또 한쪽으로 편향이 돼 있는 상황에서 마치 이재명 그 후보에게 줄 서는 듯한 판사들이 줄을 서는 듯한 그런 모습을 아주 결정판이라고 봅니다. 자, 우리 저 소장님. 네. 이 전국 법관 대표회의 하면 2017년, 18년도 저 이렇게 떠오르잖아요. 그렇죠. 그때 뭐 사법농단, 뭐 사법행정권 남용 이런 문제를 제기했었잖아요. 전국 이 법관 대표회의에 대한 정치적인 인식이나 사람들의 평가 이런 것들은 대체로 어떻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게 법관회의도 그렇고 우리가 법조인들이 나선다라는 것은 그것은 법적인 이슈여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것이 정치화가 돼서는 안 되겠죠. 문제는 뭐냐면 가뜩이나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지난 헌법재판소의 판결에서도 의심을 받고 또 의식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두 번째는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이렇게 여쭤보고 싶어요. 허행크게 조희대 대법원장이 5월 1일 그러면 그날 안 하겠다라는 재판관 12명을 강제로 입틀막을 해서 끌고 나와서 찬성 10명을 만들고 2명을 반대 의견을
충분히 그 판결문의 절반 내용까지 의견 하고 싶은 대로 이야기 다 공개가 됐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조희대 대법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무슨 관계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그 사람의 법관으로서 양심을 다 속이고 정치적인 판단을 내린 겁니까? 이재명 후보를 대선에서 고배를 마시게 탈락시키기 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입니까? 여쭤보고 싶어요. 네. 그렇습니까? 아니죠. 법관들이 그렇게 이해를 한다면 저는 이건 경천 동지할 일이에요. 오히려 지금 법관들이 나선다면은 지금 대법관을 백명한다는 데 대해서 이야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왜 그러면은 헌법재판소가 우리법연구회와 숫자상으로도 전체 300명 법관 중에서도 소수인 국제인권법연구회에 대해서 자지우지 우지자지 되는 것에 대해서는 왜 이야기 안 합니까? 세 번째, 지금 헌법재판소도 그렇지만 형사재판을 중재되는 헌법 84조를 흔들고 있는 부분, 그다음에 허위사실 공표라고 하는 건 대법관 본인들 이 법관들의 선배인 10명의 이 법관들이 대법관들이 그 오랜 법적 경험을 가지고서 통찰을 가지고서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지금 정치적으로 반발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대한민국은요 이젠 법이 사라졌어요. 이렇게 되면 주권자인 법치주의의 주권자인 국민들 중에서도 법관을 판사를 믿을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법관도 법관이지만 이 법관들도 문제지만 이 사법부를 완전히 정치판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저는 대한민국이 이제 길을 걸어가는 행인 1, 2도 정치판, 2년판, 학교에서 초등학교 교실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 1, 2도 정치판, 2년판, 엉망진창이 된 겁니다. 예. 자, 평론가님이 이 국제인권법 연구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 법 연구회, 국제인권법 연구회가 지금 사법부 곳곳에 가 있잖아요. 또 정치권에도 굉장히 적지 않은 숫자들이 지금 의원직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최기상 의원을 비롯해서. 그런데 지금 이제 이 법관회의를 소집한 목적이 지난 2017년 18년 양승태를 포함한 양승태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들의 사법농단 문제를 막 제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적폐청산으로 사법부 적폐청산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이제 간판 바꿔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표적으로 해서 제2의 적폐청산 작업을 시작하는 겁니까?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표적이 딱 정해졌잖아요. 그때 대법관들 10대 2, 이 10대 2 그 대법관 10명하고 또 그 본인들과 어쨌든 이념 성향이 다른 그 이런 쪽의 판사들을 또 뭐 속아내겠다고 다시 한번 뭐 범란이 뭐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것이 너무나 명백하게 정치적 목적이 보이잖아요. 그때 그 안에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는 아마 그 법원 안에 문제가 주로 됐는데 네. 이건 바로 정치하고 연결돼 버리는 거잖아요. 또 대선을 앞두고 이렇게 하는 시점에 그래서 저는 이 지금 좌파 정치인들하고 좌파 성향의 판사들의 이 커넥션이 이 본격적으로 지금 시작이 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 우리법연구회나 국제인권법연구회는 그때 헌법재판소 판결할 때도 굉장히 문제가 논란이 되지 않습니까? 거기 뭐 문형배나 뭐 이미선이나 근데 결국은 그런 식으로 판결을 그 8대0으로 만들어갔지 않습니까? 만들어가는 그런 상황도 그 사람들도 다 법관들의 판사 출신들이죠. 그리고 이번에 이 판사들이 그 조희대 대법원장이 정말 법대로 633 원칙을 지켜서 했고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은 어떻게 보면은 그 기일만 정한 것이지 이 유죄 취지 파기한 성은 10명의 법관들이 정하는 거예요. 네. 그 대법관들이 정한 거예요. 그거를 이제 마치 이 무슨 뭐 거기에 대해서 특검을 한다고 하고 하는 것이 커넥션이 됐다. 그러면 이 판사들이 왜 이렇게 좌파 판사들이 이렇게 그 어떻게 보면은 좌파 정치에 부역을 하는 것일까? 그럼 본인들의 성향도 있겠죠. 성향도 있지만은 그거 외에 또 있다고 봅니다. 지금 이재명 쪽에서 계속 이 그 판사들의 수건 사업을 막 들어주고 있잖아요. 뭐 예산도 막 올려주고 그다음에 그때 법관 임용 기준 낮추는 거 이거는 그 법원의 오랜 수건이었죠. 네. 근데 그것도 다 처음에는 임용 기준 낮추는 것을 반대를 했다가 이제 판사들에게 잘 보여야 되니까 속되말로 잘 보여야 되고 환심을 사야 되니까 그 법을 또 다 통과시켜 줬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일종의 먹이 사실이 지금 형성이 되고 있다. 좌파 이 정치인들하고 이 좌파 판사들이 주도하는 그 법원 사이에 먹이 사실 비슷한 게 형성되고 있다는 게 이게 굉장히 우려스러운 점이죠. 예. 저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뭐 제가 데이터 분석 전문가니까 다른 이야기보다는 그냥 순수하게 공부하는 모임이다. 정말
헌법이든 형사소송법이든 절차법이든 인권법이든 그러면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렇죠. 정말 공범범이든 그건 장려해야 될 일이죠. 왜 YS가 저는 이 자리에서 하나회를 척결합니다. 왜 했겠습니까? 저는 하나회가 공무 모임이었으면 안 그랬을 거예요. 명예로운 군인들의 모임, 그냥 순수한 모임. 그게요 승진과 연결됩니다. 주라고 연결됩니다. 그리고 그게 이른바 그 정치화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군인이 정치화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판사 내에서 그게 승진이나 판결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만약에 그 어떤 구분에 따라서 또 정치화되고 이념화된다. 그건 아닙니다. 순수한 공무 모임을 뭐라고 한 유린한다면 저는 반대입니다. 하지만 지금 되고 있는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보면은 헌법재판소도 그랬고 지금의 법의 이 법원의 이 사법부의 상황도 그렇고 분명히 승진 또 판결 정치화 이념화 그렇게 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정언들도 실사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지금 제2의 YS가 나와야 된답니다. 확실히 척결시키겠습니다. 전 나와야 됩니다. 예. 비슷한가요 목소리가? 똑같지 않습니까? 고양이 같으시죠? 네. 아 고양이. 네네. 고향으로 하겠습니다. 고향으로 하는. 고향 하면 예. 고향 야옹. 예. 예. 자 마지막 주제 하나 다루겠습니다. 김상욱이 탈당을 했습니다. 국민의힘 그간엔 국민의힘 의원이었던 김상욱이 어제 탈당을 했는데요. 이런 얘기하면서 탈당을 했어요. 극우 보수와 수구 보수가 아닌 참 민주 보수 길을 걷겠다 이러면서 탈당 선언을 했고 탈당 조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저 평론가님, 이 김상욱은 논란의 인물인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아니 왜 탈당을 하도록 놔뒀는지 모르겠어요. 아 그래요? 출당을 시키셔야 됩니다. 출당을 했어야 돼. 그 전에 출당을 하는 게 예. 해당 행위가 너무나 명백해요. 뭐 일부에서는 무슨 소신이라고 하는데 저 소신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하든 자기 정치를 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나 계속 자기 정치를 했고 지금 뭐 참 민주 보수의 길을 걷겠다고 하는데 저는 이 말이 민주당의 길을 걷겠다는 이 말로 들려요. 왜냐하면은 원래 이 변호사인데 울산에서 그때 문재인이 2012년에 출마했을 때 그때 문재인 지지 선언을 한 사람이에요. 예. 문재인 지지 선언을 했는데 그때 송철호 그때 또 울산시장 그 대선계 불법 개입 혐의 있는 그 청와대 그 송철호와 같이 그 로펌에 같은 로펌에 있으면서 문재인 지지 선언도 하고 했던 인물인데 이 인물이 갑자기 국민의힘 그 국회의원이 된 것은 또 그 국민 추천자였습니다. 그때 이 한동훈 비대위 체제에서 몇 군데 그 서울 강남이나 대구나 이렇게 국민의힘이 우세한 지역에 갑자기 후보를 바꿔버렸어요. 후보를 바꿔서 등장한 사람이 바로 이 그 김상국인데 그 이후에 마치 그 국민의힘 안에서 민주당처럼 계속 행동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 출당을 시켜야 된다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본인이 이제 더 이상 좀 속된 말로 하면은 국민의힘에서는 더 이상 먹을 게 없다고 생각한 모양이에요. 먹을 게 없다고 생각하고 이재명이 뭐 집권을 할 것 같으니까 이재명 쪽에 이제 가기 위한 탈당을 한 거죠. 예. 지금 이제 큰 대세가 이재명 쪽에 가 있다 이렇게 본 건가요? 우리 소장님은 어떻게 지금 평가를 하세요? 저는 뭐 논평할 가치도 없다고 논평할 보고요. 가치가 없어요. 네, 저도 뭐 다른 할 이야기 많기 때문에 네. 논평할 가치가 없다고 그냥 결국 뭐 여러 가지 평가가 뒤따를 테니까요. 김상욱 의원에 대해서는 배신자 프레임이 이제 설정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이 말씀은 드리고 싶어요. 그냥 김상욱에 대해서 뭐 노라고 어쩌고 할 그거는 저는 뭐 별로 내키지가 않고 다만 이제 국민의힘이 그건 뭐 제 조언입니다. 네. 결과적으로는 보수 정당이 제대로 서기 위해서는 분골쇄신을 해서 정말 사람들이 오고 싶은 정당으로 만들어야죠. 네. 정말 민주당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 더 매력적인 정당이 돼서 오히려 민주당 사람들이 엑소더스가 돼서 제발 좀 받아주십시오. 제발 가고 싶습니다. 그런 정당으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은 저는 거듭 강조하고 싶습니다. 왜 펜앤더 마이크가 많은 시청자들한테 인정을 받고 있느냐. 우리 허앵커의 빼어난 진행 솜씨도 있겠지만 정론을 걸어가잖아요. 정론을 늘.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했을 때 정말 사람들이 못 오고는 못 베기는 서로 막 하려고 야단 법석을 들은
정말 문전성시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잖아요. 문이 너덜너덜 떨어져 나갈 정도로 사람들이 달려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매력남 우리 송국권 선배님처럼 매력 정당 국민의힘이 되기를 간절히 저도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좀 드릴게요. 각각이 좀 이야기를 해주시죠. 송평론가님께 먼저 좀 이야기를 드릴게요. 김상훈이 탈당을 선언한다. 이 문제는 개인이 뭐 그간의 정치적 행적을 한 것에 대한 평가가 있을 테니까 뭐 출당을 했으면 좋겠다, 탈당을 했다, 뭐 이런 거 이제 평가가 필요한데 저는 좀 근본적인 문제를 하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정당의 가치와 정체성, 당의 정체성 문제를 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당이라는 게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의 정치 결사체 통상적으로 이렇게 쓰잖아요. 뭐 그걸 조금 더 고급스럽게 말하는 분도 있지만 그게 이제 이 뜻과 정치 경찰세라는 게 뜻을 같이 한다는 것과 정치 경찰 결사체라는 것이 기존의 이익 단체라든가 무슨 동호회라든가 이런 거하고 다 다른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국민의힘은 그런 측면에서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의 정치 경찰사체인지 어떻게 보세요? 좀 혼란스럽죠. 예. 그러니까 정당이라는 것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그 본인들의 최종 목표는 정권을 잡는 거예요. 예. 정권을 잡아서 보수 정당이라면은 보수의 가치를 지키고 그 방향으로 나가는 국가를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뜻이 같은 사람들이 모여야 돼요. 모여야 되는데 이게 가령 지금 상황을 보면은 가령 이제 김문수 후보를 보면은 뭐 그전에는 극자였지만 이제 극우라고 평가를 하잖아요, 사람들이. 예. 극우라고 평가를 해서 예. 그러면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다 이제 극우다. 아니면은 그리고 또 중도 확장성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우파에서 그 국민의힘이 정체성을 뚜렷하게 하고 김상욱 같은 사람들 빼고 정체성을 뚜렷하게 해서 그 나가는 방향을 분명하게 설정을 하면은 중도층이 그쪽으로 그 흡수가 되게 만들어야죠. 그러니까 일종의 중도층에게 눈치를 보는 그런 것은 그런 쪽으로 뭐 정당 정책을 계속 뭐 바꿔 나가거나 하는 것은 저는 이게 정당의 본질과는 좀 벗어난 거라고 봅니다. 정당은 중도층까지도 끌어올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파지만은 좋은 정책 같은 것을 마련을 하면은 그 좌파 중에서도 좀 온건한 좌파는 다시 지지를 보낼 수 있는 그런 정당이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그게 상당히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 사람들을 막 끌어오다 보니까는 뭐 소위 말하는 뭐 잡탕박 정당이 되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번 대선 끝나고 나면은 국민의힘도 그런 그 좀 정체성을 지키면서도 중도로부터도 환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좀 태어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짧게 말씀드릴게요. 과유불급이죠. 과유불급. 우리가 정도끝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네. 우리 허 선배님이나 우리 송 선배님 정도의 경륜이 되면 에이 그건 너무 이게 있지 않습니까? 다 알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껏 해야죠.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정체성 말씀하셨는데 저것도 뜻이 다르더라도 당의 발전을 위한 조언이라 해야 되잖아요. 예. 이게 결과적으로 사람들이 지지층들이 볼 때 아 저 사람은 그래도 어이 저건 당을 부수자는 이야기야? 이렇게 들리면 안 되잖아요.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오늘 금요일입니다. 송권 평론가님하고 배영천 소장님 모시고 지금 뜨겁게 달궈지고 있는 단일화 문제 그리고 민주당이 지금 가하고 있는 사법부 겁박의 현장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송권 정치평론가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님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펜앤마이크와 정다운 3이 함께 준비한 30년 산삼장인이 정성껏 키운 산양 산삼 펜앤마이크 TV 단독 구독, 좋아요. 예, 2부 시작하겠습니다. 백지원 전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이 문제부터 시작해죠. 문제의 인물이었던 문영배 문제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문영배 전 헌재소장 권한대 학창 시절에 장학금을 대준 김장하 선생이란 분을 만났다고 하죠. 그 만나는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늦춰진 배경을 그의 입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번 인하대 특강에서 일부 이야기를 한 바 있는데 재차 이 김장하 선생하고 만난 자리에서 이야기했는데 문영배가 이 자리에서 이런 얘기했어요. 탄핵 심판 선고가 오래 걸린 건 말 그대로 만장일치를 좀 만들어 보려고 시간이 조금 늦더라도 만장일치를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다 이러면서
탄핵 심판 사건을 보자마자 결론이 서는 사람도 있겠지만 모든 것을 다 검토해야 결론을 내는 사람도 있다. 그 경우에는 당연히 빠른 사람이 느린 사람을 기다려야 한다. 빠른 사람과 급한 사람들이 인내를 가질 필요가 있다 이야기했어요. 자, 만장일치를 위해서 시간이 좀 걸려도 작업을 했다 이렇게 해석도 되는데 어떻게 해석을 하세요? 네, 그냥 그 과정을 이야기를 한 것 같고요. 예. 어떻게든 만장일치를 만들기 위해서 반대했던 사람들을 설득하느라 시간이 걸렸다라는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 국민들께서 분노하셨던 포인트는 문영배 전 재판관이 굉장히 의기양양한 태도로 또는 다소 고향감에 도취된 태도로 이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감상에 예. 젖은 모습으로. 그래서 아, 정말 좌파 맞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헌법재판소라는 그 이름에 기대하는 여러 가지 가치들이 있잖아요. 중립성이라거나 당위성이라거나 여러 가지 책임들이 있는데 지금 헌법재판소는 사실상 정치 세력의 하수인처럼 전락한 것이 아닌가. 임명 절차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애초에 우리가 탄핵 반대라는 원칙을 기대하기 어려웠던 조직이구나라는 것이 한 번 더 드러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애초에 기대와 다르게 기대를 하지 말았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도 좀 들리네요. 자, 판사 출신 민주당 의원들 한번 좀 보겠습니다. 박범계, 최기상, 김승원 이게 다 판사 출신 민주당 의원들이죠. 이 판사 출신 민주당 의원들이 사법부 공격에 오히려 앞장서고 있고 당이 이것을 이제 화력으로 지원해주는 양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대법원 판결을 위법한 내란 행위라고 지금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쟁점으로 민주당이 부각시키려고 하는 6만 페이지 뭐 다 봤냐 이렇게 운운하면서 대법관들을 공격하는 양상이고 재판 날짜를 잡으면 그 판사들 전부 탄핵하겠다 이렇게 판사 출신들이 지금 법치 파괴 행위를 공공연하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네, 지금 이미 민주당은 사법 카르텔이라는 워딩을 이제 본인들이 사용하기 시작했고요. 이제 예. 우리가 이야기했었는 입법 독재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을 했었는데 사법 독재에 대한 비판을 본인들이 지금 나서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프레임을 아주 선점을 하기 위해서 혈안인 것 같은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판사 출신 의원들이 앞장서는 이런 모양새는 전략적으로 저들이 굉장히 영악하게 이 상황을 이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오히려 당위성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에 반해서 지금 국민의힘은 무슨 전략으로 대선에 임하고 있는 것인지 참 여러 가지 상황에서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들이 참 기행적인 것은 지금까지 그들이 사법 카르텔의 존재를 이용해서 본인들의 입법 독재의 당위성을 확보해 왔으면서 지금 상황에 와서는 이제 사법부를 향해서 화살을 돌리고 있는 모습이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쩜 이렇게 매 순간마다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태세 전환을 이렇게 빠르게 하는 것인지 참 이런 것이 정치라고 할 수 있는 모습인지 개탄스럽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재명 후보도 사법부 공격에 이제 직접 참전을 했습니다. 뭐 그간 행태들은 쭉 봐왔을 텐데 투트랙 전략이다 어쩌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 지금쯤은 나서도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을까요? 이재명이 직접 사법부를 공격했는데 대법원을 불의한 세력이다 이렇게 규정을 아예 했어요. 그리고 대법원을 향해 보복까지 천명을 했습니다. 놔두지 않겠다 지금 대법관들 뭐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서 하는 얘기겠는데 이렇게 천명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조봉암이 사법살인됐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내란 음모죄로 사형 선고를 받았다. 자신도 그런 희생자라 이렇게 지금 부각시키는 것 같은데 이런 인물들 부각시키면서 사법부 저격하는 장면들 어떻게 좀 평가를 해볼까요? 지금 결국에는 이들이 대법원의 권위를 무너뜨리기 위한 공작을 하는 것인데요. 이 과정에서 지금 대법원장과 뭐 윤석열 대통령과의 연관관계니 하니 말도 안 되는 망상 같은 것들을 퍼뜨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결국에 이번에 나왔던 판결을 부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이제 파기환송이 되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유죄는 사실상 확정이 된 것이고 남은 것은 형량의 문제인데 그 형량을 지금 조율해가는 과정에 있어서 정치적인 영향력을 주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보이고 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들께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사실은 현혹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 이미 되어버렸다라는 것이 가장 저는 위험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계속해서 온갖 범죄를 저지르고도 본인의 정치적인 입지를 동원을 해서 회피해왔던 사람이 이제 사실상의 유죄가 확정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본인에게 유죄를 확정지었던 사법부를 향해서 칼을 겨누고 있는 상황, 그리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듯이 지금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국민의힘도 지금 이런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서 당력을 기울여야 하는데 이것도 저것도 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개탄스럽습니다. 저희가 지금 뭐 올해 한 1, 2월부터 예상했던 게 이거죠. 허위사실 공표죄 이 부분 민주당이 법으로 개정할 것이다. 유죄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이것을 개정을 통해서 결국은 면소 조치를 받기 위해서 이재명과 민주당이 나설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해왔는데 민주당이 드디어 나섰어요. 허위사실 공표죄를 내일 행안위에서 단독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앞서서 조금 잠깐 다뤘었는데 허위사실 내용 중에 행위 부분을 아예 삭제를 하는 개정안을,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행안위에서 단독 처리한다고 지금 그것을 추진하고 있죠. 뭐 이것뿐만 아니죠. 이재명이 민주당 당직자들에게, 사실상 민주당에서 모든 당직자들에게 이재명과 관련된 서류 물품 일제 받지 말라 이렇게 지침을 내렸어요. 뭐 말은 경호상 이유를 듭니다마는 실제로 서류 물품 일제 받지 말라, 악수도 하지 않겠다. 이런 장면들이 연출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재명 대표는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써왔습니다. 그동안 뭐 판사를 기피하기도 했었고 재판을 지연시키기도 했었고 그리고 이제 뭐 정당의 대표라는 지위를 이용을 해서 계속해서 시기를 늦추거나 회피하는 전술을 사용을 해왔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의 방법인 것입니다. 지금 투트랙이라는 이야기도 많이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이재명 본인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온화한 것처럼 그리고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행동을 하면서 당에 소속되어 있는 의원들은 전면에 내세워서 싸우도록 만들었던 그런 방식을 지금 이용해왔고 이제는 이재명은 숨기 위한 작전에 들어간 것이고 당에 있는 이재명의 세력들은 앞장서서 이 상황들을 어떻게든 6월 3일 이후로 지연시키고자 지금 동원이 된 상황이다라고 저는 보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는 또 살해 협박을 받았다라는 것들을 또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불리한 상황마다 협박받았다라는 카드를 주로 이용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런 핑계로 계속해서 지연시킬 것이고 지금 또 기일에 출석하지 않겠다. 15일에 또 출석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또 20일 이후로 미뤄지는 것이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상황을 지연시킬 것이고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는 판사들까지 탄핵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냥 6월 3일 이후로만 미루면 이재명이 대통령에 당선이 될 것이고 대통령에 당선되고 나면 지금 그들이 발의한 법안처럼 어떠한 사유로도 이재명을 건드릴 수 없도록 만들겠다, 성역화하겠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나라가 이 지경에 오기까지 저는 당적을 막론하고 많은 정치인들의 책임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도 문제 있지만요. 자칭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해왔는지 또 생각을 해보면 특히 한동훈 비대위 시절, 대표 시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재명과 싸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싸웠습니까? 그런 장면들이 계속해서 연출이 되니까 저들은 그 세력이 더욱더 공고해지는 것이고 우리는 보수를 사칭하는 내부의 강남 좌파들 때문에 망가져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이런 극단적인 극한에 이르렀는데도 어찌할 바를 모르고 우왕좌왕하고 또다시 기싸움 같은 것들이나 하고 있는 장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중요시해야 되는 것은 원칙과 가치라는 것을 이제라도 내가 자칭 보수라고 할지라도 보수가 아니면서 보수를 팔고 다니는 사람일지라도 원칙에 대해서 다시 되새겨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민주당은 우리보다 전략적 우위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들이 소위 수박이라고 견제했던 세력들이 그렇다고 해서 우파의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아니거든요. 이재명의 행위에 대해서 비판을 했던 사람을 수박이라고 했지만 지금 이 사람들을 선대위원장으로 지금 다 데리고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공고한 세력을 대응함에 있어서 우리가 한없이 부족한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것이고, 이재명이 얼마나 잘못을 저지르고 문제적인 인간이든 세력 자체를 보고 국민들께서 비교하고 판단하실 때 어떤 판단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동안 우리가 가치와 원칙을 중시했었던 정치인들을 굉장히 천시한다거나 배제하고 이런 식으로 강남 좌파이면서 보수를 사칭했던 세력들에게 힘을 실어줬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에 치달은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대통령 임기 중에도 이재명이 얼마나 이런 무도한 짓들을 많이 했는데요. 그때 당시에 이재명이 어떻게 해서든지 대통령을 만나서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무마하고자 여론전을 펼쳤을 때 당에서 그때 뭐 했습니까? 똑같이 대통령에 대한 비판만 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는 세력이 제대로 중심을 잡을 수도 없었다. 그리고 지금 홍준표 전 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용병 정치에 대해서 비판도 하시는데, 한동훈이 저는 용병 정치 실패작의 표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인이라고 볼 수도 없는 사람을 갑자기 데리고 와서 당대표를 만든다? 그 상황부터 저는 비극의 시작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자, 앞서서 한번 잠깐 분석을 했던 중요한 좀 여론조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보수 정치인, 젊은 청년 정치인 우리 백지원 전 대변인, 또 정치적인 어떤 여러 상황 중에 또 분석도 하지만 2030 청년 세대들의 흐름도 잘 지금 커뮤니티 내에서도 흐름들도 짚어내시고 그 흐름에 따른 대응도 계속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질문 좀 드려볼게요. 네. 한국갤럽 여론조사를 보니까 대법원의 이재명 후보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 환송 판결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 3일, 4일 이틀간 진행된 결과 중에 잘된 판결, 뭐 잘못된 판결 이렇게 해서 전체 조사와 함께 청년들 2030 젊은 층의 반응도 나왔어요. 18세에서 29세 사이에서는 잘된 판결 51, 잘못된 판결 24, 30대는 잘된 판결 56, 잘못된 판결 30, 상당히 압도적으로 잘된 판결이다 이렇게 결과가 나왔는데, 젊은 층의 반응이 어떻게 해석을 하시고 실제 어떤 영향을 주려 봅니까? 사실 젊은 층은 지금 말씀하신 2030 세대는 공정의 가치 그리고 원칙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사실관계와 원칙에 민감하다, 그리고 또 공정의 가치에 민감하다라고들 말씀을 드렸을 텐데요. 이재명이 잘못을 했기 때문에 유죄 판결이 나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인 편향성이나 이런 것들도 아니고요. 그냥 공정과 상식 그리고 원칙과 사실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재명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유죄 판결이 나오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그리고 제가 늘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시하는 가치가 자유다라는 것을 말씀드렸고, 문재인 암흑기 시절 이미 공산화를 사실상 체험을 했었고, 그리고 문재인을 비롯해서 조국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 나라를 점령하고 있었던 시기에 가장 소중한 청춘기를 빼앗긴 세대입니다. 대학 시절 그들에 의해서 희망을 빼앗겼고요. 대입부터 대학 생활할 때, 취업할 때, 그리고 이제 결혼 정년기까지 성별 갈라치기 했죠. 입시 비리 저질렀죠. 취업 비리 저질렀죠. 우리 사회의 공정한 기회사들이 전부 다 없애놨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사랑도 하지도 못하게 남자 여자 갈라치기해서 본인들이 이권 다 가지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저들에 의해서 좌익 기득권에 의해서 우리의 청춘기를 침탈당한 세대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동안 문재인 암흑기 동안 그들이 사용해왔던 방식이 공산화를 위한 전체주의적 폭거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반감이 가장 큰 세대다. 그래서 저는 자유투사 세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하게 원칙과 상식과 사실관계에 따라서 나온 판결이기 때문에 이번 판결이 옳다라고 아마 대다수는 판단하고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는 정치적인 지향점과도 무관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너무나 공정과 상식에게 원칙에 입각해서 청년들이 이 여론조사에 반응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보이는군요. 예. 자, 국민의힘 문제 또 이 단일화 문제로 한번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지금 가장 주된 관심사 중에 하나가 오늘 오후 6시에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후보가 만나는 그 장면이 되겠죠. 이 장면뿐만 아니라 어떤 결과가 나올지가 향후에 중대한 분수령이 될 텐데, 특히 단일화 문제 이외에 두 후보가 합의할 어떤 내용들이 어떤 내용을 합의를 할지, 이거에 따라서 상당히 국면이 새롭게 변환될 가능성도 있는데 어떤 점에 좀 주목을 하세요?
지금 그냥 두 후보 간에 이제 네. 다 이제 독대를 하는 상황에서 옳은 판단이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특히 김문수 후보를 지지했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단일화도 필요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시지만 다자간 구도로 봤을 때는 두 후보가 비슷하게 지금 지지율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50%가 넘고 있는 이재명을 어떻게든 이기기 위해서는 힘을 합쳐야 된다라는 것이 저는 일단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방향성은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시기에 대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11일 후보 등록 전에 할 것이냐 아니면 그 이후에 할 것이냐라는 문제가 생기는 것인데요. 지난 대선 때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를 했던 상황과는 저는 분명히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안철수 후보 지지율 3% 정도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끌어모아서 이겨야 되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찾아가서 방문까지 했었고 정말 물리적으로 손을 잡아주셨어요. 같이 손을 잡고 걸어 나오는 장면들까지 우리가 전부 다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해서 3%라도 끌어다 써서 어떻게든 이기기 위해서 노력을 해서 우리가 이겼던 겁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상징성이나 영향력은요. 지금 다른 후보들이 갖고 있는 것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인지도도 높고 인기도 있었고 상징성과 영향력 모두가 확보된 상태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싸웠을 때 이재명에 비해서 우리가 1% 차이로 지금 이겼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훨씬 더 불리한 상황입니다. 근데 정말 제사보다 제밥에 관심 있는 세력들이 아니라면 어떻게 해서든지 힘을 모아서 이겨야 된다라는 것에는 이견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경선 과정에서 단일화를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많은 원내의 의원들도 지금 지지 선언을 하거나 캠프에 합류했었던 것 같은데 지금 그 직후부터 당 지도부와 김문수 캠프 간에 뭔가 어긋나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문수 캠프 측에서는 당무 우선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지도부 측에서는 지금 당을 어려운 상황에서 이끌어 왔었던 그런 중심을 잡았던 세력으로서 지금 저는 대립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상호 간에 뭔가 존중이 없었다라거나 이런 감정적인 부딪힘도 보이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문수 후보가 후보로서 일정을 취소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요. 사실 저는 베테랑 정치인들이라면 이런 상황 진작에 다 풀어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지경까지 올 필요도 없었고요. 만약에 지금 우리가 이길 생각이었다면 그리고 한덕수 후보보다는 김문수 후보가 반드시 승리해야 되고 김문수 후보가 출마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그 측근의 정치력이 있는 정치인들이었다면 차라리 한덕수 후보가 출마하지 않도록 하는 방향성으로 조율을 사전에 했던가요? 그렇게 하면 어지럽거나 지저분한 장면이 나오지 않았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덕수 후보가 이미 출마하기로 되어 있었다면 김문수 후보가 사실 경선 승리할 것은 당연시되는 상황 아니었습니까? 그러면은 사전에 이야기를 해서 경선에 당선된 직후에 어떻게 화합을 할 것인지 정도는 조율이 저는 되어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경선이 끝나자마자 이렇게 어지럽게 싸우는 모습들을 보고 저는 참 이게 어른들에 대한 실망이 너무나도 컸고요. 당에 계신 선배들에 대한 실망이 너무 컸고 지금 홍준표 전 시장이 지적했던 부분들도 어느 정도 다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홍준표 시장도 본인께서 이제 인터뷰를 할 때 후보 시절 경선 시절에 이제 인터뷰하실 때도 원샷 경선 하겠다. 한덕수 후보와 단일화를 위해서 후보가 되는 즉시 원샷 경선 하겠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 김문수 후보도 그런 바로 즉시 단일화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러면 사전에 이런 것들을 조율을 해서 당원이나 국민들 보시기에 어지럽거나 미숙하거나 미흡한 장면이 없도록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 오히려 다시 또 내부 분열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한덕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계속 지적을 했잖아요. 왜 추대하는 사람의 손학규나 이낙연이 먼저 들어가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지 그러니까 당원들의 입장에서 당연히 불신을 하는데 이런 사람이 갑자기 와서 후보가 된다고 하면은 또다시 그건 분열의 씨앗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도 단일화를 전제로 해놓고 뭔가 하지 않으려는 모양처럼 보인다면 이것 또한 불화의 씨앗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양측과 아무 연관도 없이 우리 당의 원칙과 가치를 중심으로 바라볼 때는 이럴 시간과 여유가 있나? 왜 사전에 조율하지 않았지라는 생각이 가장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인사교체, 당무우선권에 대한 인사교체 부분에 있어서도 저는 애초에 전부 다 물갈이를 할 생각이라면 사전에 그냥 후보가 되고 나서 비대위를 해체를 하고 바로 선대위를 꾸리던가 했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특정 직군만, 특정 직만 콕 찍어서 이 사람만 교체하겠다라고 하니까
거기서 이제 저는 불화의 씨앗이 있었다고 보거든요. 사실상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당직자만 교체하려고 했던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 사람들도 대선 승리가 아니라 당권 장악의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라는 불신을 또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당원들이 제일 싫어했던 친한계 당직자들은 교체하지 않고 그대로 두지 않았습니까? 뭐 여의도 연구원장이라거나 그러니까 지금 그분은 한동훈으로 후보를 교체해야 된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당의 모습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봤자 이득을 볼 거는 이재명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당의 경선을 통해서 후보를 선출을 했는데 누군가가 부전승으로 올라와서 다시 또 재선출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 또한 많은 당원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고 국민들이 보기에도 이상한 그림처럼 보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지점에 대한 조율을 제가 아주 민감하고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부디 섬세하게 잘 다뤄줬으면 좋겠다라고 몇 주 전부터 이야기를 했어요. 나경원 후보께서 이제 탈락을 하신 이후로 저는 계속 그 이야기를 해왔는데 제가 저는 이 정도 지경까지 오리라고 생각도 안 했는데 뭐 대구에 갔다가 또 뭐 서울에 왔다가 집 앞에 찾아갔다가 뭐 의총을 밤 늦게까지 했다가 이런 것들이 잘 모르겠습니다. 뭘 하고 싶은 분들인지 다들 저는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저도 12월 4일부터 탄핵을 반대하면서 남들이 방송 피해갈 때 방송에 나와서 최전선에서 싸워왔던 사람의 입장으로는 탄핵을 반대하고 자유의 가치를 외쳤던 국민들의 뜻을 담을 수 있는 후보가 누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가장 큰 대표성은 나경원 후보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가졌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그냥 정부에서 계속해서 본인의 자리를 지키고 계셨던 분들이 결국에는 후보로 나온 것이고 한 분은 우리 당 경선에서 어쨌든 승리를 하신 것이고 한 분은 무소속인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민의를 담아줄 수 있는 후보라고 누구를 믿고 지지를 해야 될지도 지금 혼란스러운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한덕수 후보가 저는 첫날에 전라도를 갔던 것, 호남을 방문을 해서 늘 우리가 봤던 뻔한 문법을 보여준 것도 아주 실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서 저도 호남 사람입니다를 이렇게 입을 모아서 외쳤는데 그런 걸 왜 했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엉망진창인 상황이 흘러갈 동안 이재명은 프레임을 여러 번 선점을 이미 해버렸습니다. 사법 카르텔에 대한 공격을 이재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득권이라는 프레임을 우리 국민의힘 측에 지금 기득권이라는 프레임을 씌워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공격하고 있는 것이 국민의힘 후보와 싸워야 될 줄 알았는데 정치 기득권과 싸우겠습니다라는 이야기를 이재명의 입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참 치밀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준 사이에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공고한 적이라고 할까요? 거악은 점점 더 그 힘이 강해지고 있다. 그리고 오히려 우리의 정체성마저 약탈을 해가고 있다라는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이런 상황이 온 것이 참 안타까운 것은 보수라고 뭐 사칭을 하든 자칭을 하든 정말 보수이든 이쪽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항상 이런 결정적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것은 생각보다 굉장히 옹졸한 모습들을 다들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정치는 사실 배포가 큰 사람이 해야 되는 것인데 그런 모습들을 좀 보기가 늘 어렵지 않은가. 그러니까 한동훈 같은 사람이 당대표하는 일까지 생기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자, 김문수 후보와 국민의힘 지도부 간의 갈등 어떻게 해소될까 하던 차에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후보가 이제 오늘 오후 6시에 만나서 그 문제 변화의 촉진제가 될지 이렇게 주목되는데 여전히 김문수 후보와 국민의힘 지도부 간의 심각한 갈등과 여지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아마 10시 정도에 당 지도부가 또 김문수 후보 자택을 있는 곳을 찾아간다 이런 이제 아침에 속보도 일부 나오던데 근데 자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윤희숙 여의도 연구원장 발언 한번 지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이런 얘기했어요. 신뢰를 무너뜨리면 당원과 국민을 배신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다 11일까지 단일화 안 하면 본인은 이제 사퇴하겠다. 배수진을 일단 치는 발언을 했는데 이제 그런 발언. 그러면서 김문수 후보를 사실상 저격하는 발언을 했고 윤희숙 여의도 연구원장도 김문수 대선 후보를 향해서 단일화할 생각이 없다면 후보 자격을 내려놓고 길을 비키라 이렇게 직격을 했어요. 당 대선 후보 국민의힘 경선을 통해서 어렵게 올라온 대선 후보를 향한 이들의 발언 이 문제는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저는 특히 윤희숙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예.
무슨 자격으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보고 좀 웃음이 나왔고요. 굉장히 한동훈 친화적인 인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인물부터 사실 우선 교체를 하셨어야죠. 지금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직을 먼저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 이런 유니스과 같은 그리고 친한계 인사들에 대한 교체를 먼저 얘기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미 당내 경선을 통해서 1위로 압도적인 1위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를 향해서 뭐 후보 교체 이야기를 왜 하는 겁니까 도대체? 저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게 뭔가 소신이 있는 모습처럼 보일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 내부에 있는 사리사욕을 억제하지 못해서 이런 급발진하는 행동으로 전 튀어나왔다라고 보이고요. 윤희숙 위원장께서는 좀 자중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전 지금 갑갑한 겁니다. 맨날 지금 대선 초기부터 지금 경선 초기부터 이재명 반이재명 빅텐트 쳐야 된다. 맨날 이런 이야기 하다가 텐트 치다가 전쟁 나고 다 죽게 생겼습니다. 지금 텐트 쳐보지도 못하고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답답한 것인데 그 와중에 텐트 쳐야 되는데 이 와중에 윤희숙 같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말하면서 텐트 찍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왜 방관하는지 이해가 안 되고요. 당 지도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김문수 후보가 경선에서 1위 당연히 해서 선출될 거 알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본인들이 어떠한 역할을 하고 싶다라면 사전에 조율을 하거나 협의를 하거나 당연히 대화를 하는 과정이 있었어야 될 것이고 만약에 있었는데도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 당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정치력의 부재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죽하면 나경원 의원께서 이제 의총장에서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원칙대로 지금 경선을 실시해서 선출한 후보에 대해서 후보 교체니 하는 말 같은 걸 꺼내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다가 눈물을 보이셨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있으니까 원칙 같은 게 없어진 세상이다라는 느낌이 드셨기 때문에 저는 아마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경선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나경원 후보가 지금 이제 4강으로 가는 과정 그리고 2강을 뽑는 과정 이런 과정에서 여론조사에서 문제가 있었어요. 명태균 때 썼었던 재질문 항목이 그대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정감 마사지도 있었다고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논란 많은 경선이었지만 해서 최종 후보를 선출됐고 그리고 본인이 선출된 당사자이시고 그리고 선출을 했다고 치면 이 사람에 대한 존중은 당연히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단일화를 전제로 그리고 본인을 선출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셨다면 이 단일화를 유연하게 이끌어 가야 할 책임도 그 선출된 후보에게 있는 거예요. 애초에 단일화는 있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도 되지 않았겠습니까? 하기 싫었다면은요. 왜냐하면 압도적인 1위 후보였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지점에 있어서 참 이게 정치력이 없다. 우리 당의 모습이 그런 것들이 참 저는 안타깝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애초에 이 당의 가치와 원칙을 중시하는 정당이었으면 이럴 일이 없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나경원 후보 같은 분이 당대표를 하시고 가령 홍준표 후보 같은 분이 당에서 중심을 지켜주신다거나 이렇게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면 원칙과 기강에 바로 섰다면 저는 이럴 일이 없었을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왕좌왕하고 있고 본인이 어떠한 권한과 권위를 가지고 있는 위치에 있으면서도 제대로 된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 그리고 지금 여론조사 결과를 정말 냉정하게 우리가 봤을 때 다자간의 구도로 봤을 때 이재명이 50%가 넘고 있고 김문수 후보가 지금 20%에 근접하고 있고 뭐 한덕수 후보가 18%, 뭐 15% 뭐 이 정도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준석 후보가 한 5% 정도 나오고 있고 그러면 최소한 두 후보가 힘을 합쳐 봐야 이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일화를 해야 된다라고 많은 분들께서 경선 과정 내내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근데 그러면 그 단일화 과정이 매끄럽게 일어나도록 사전 작업이 되어 있을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이제는 단일화를 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그리고 후보를 존중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 후보가 지금 대구 일정을 하고 있는데 사전에 연락도 안 하고 굳이 또 왜 거기를 또 가셨는지 또 서울에 돌아오시면 그때 이야기를 하던가 뭐 그런 것들도 있었어야 되는데 근데 또 대구에 온다고 하니까 또 대구에서 서울로 또 가버리시고 이런 것들도 또 집을 찾아가고 또 계속 집을 찾아가고 이런 장면들도 썩 좋지는 않아 보이거든요. 가령 지금 나경원 후보에 대해서도 우리가 경선에서 이제 경선 4강에 이제 진출하지 못했을 때 지지 선언을 요구했던 후보 측에서 뭐 집에 찾아오겠다 이런 이야기 했었던 분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은 결코 좋은 모습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런 좀 약간 스토킹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뭔가 러프한 방식이 아니라 섬세하고 능숙하게 이런 갈등 상황을 풀어나갈 수 있었어야 되지 않나 그런 리더십이 필요했지 않나라는 아쉬움이 너무 크고요. 그리고 한덕수 후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항상 경계했던 말씀은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승진하듯이 가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정치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보여줬어야 된다라는 거고 굉장히 짧은 기간인데 어쨌든 본인이 그런 걸 가지고 국가를 이끌 수 있는 리더라는 점을 보다 어필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두 후보가 다 소진되고 있어요. 그냥 어떠한 세력 다툼을 하는 사람들처럼 소진되고 있고 우리 당을 지지하는 분들이 보실 때는 이게 이치에 맞고 그르다를 따지시면서 말씀을 하시겠지만 정치 무관심층이라거나 소위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는 중도층, 제가 이 단어를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중도층의 입장에서 어떠한 지지도 없이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민주당은 공고한 세력으로 아주 크고 공고한 세력으로 보이고 이쪽은 그냥 다 이렇게 무너져 있는 상황처럼 보이기 때문에 신뢰감을 줄 수 없을 수가 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이 너무 안타깝고요. 대선에서 지더라도 가치를 지키자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럼 경선에서 지더라도 가치를 지켰어야죠. 그럼 경선 때는 타협하고 온갖 이야기 다 해놓고 지금 또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납득 못하겠다라는 분들도 계시는 것이고 뭐 항상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뭐 우파는 분열로 망한다, 뭐 보수는 분열로 망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이유가 내부에 우파 같지 않은 사람들이 보수 행세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그런 일이 일어난다라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예. 윤희숙 여의도 연구원장, 여의도 연구원이라는 게 어떤 곳인지 본인이 잘 아실 텐데 김문수 후보를 향해서 단일화할 생각이 없다면 김문수 후보가 단일화할 생각이 없는 것처럼 프레임을 씌웠어요. 네. 단일화할 생각이 없다면 후보 자격을 왜 여의도 연구원장 이야기를 합니까? 그리고 뭐 이렇게 단일화할 생각이 없다 전제해 놓고 자 그러면 후보직을 내려놔라. 이게 여의도 연구원장이 할 얘기입니까? 여의도 연구원은 여러 가지 빅데이터를 가지고 당이 승리를 하는데 대선 승리를 하는데 어떤 방법이 적정하겠다. 방안을 제시해 방안을 연구하고 그것에 필요해서 정책과 공약을 구체화하면 어떤 게 있겠다. 또 대선 후보의 메시지로는 빅데이터를 보니까 이런 메시지가 좋겠다. 여기에 모든 전력과 힘을 쏟아도 모자랄 판에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겁니까? 여의도 연구원장이. 자, 자기의 권한이나 자기가 무엇을 하는지를 알고 발언을 해야 되죠. 그 소신은 본인이 개인이 사인일 때 하셔야지. 여의도 연구원장일 때는 그게 소신이 아니죠. 그렇게 하면 누가 공적 지위를 가지고 아무런 발언을 해도 그냥 용납이 됩니까? 영웅심으로 보입니다. 영웅심. 자기 분수를 벗어난 영웅심. 자기가 나서야 뭘 해결되는 것처럼 착각하는 일종의 영웅심의 발동이다. 이렇게 저는 보이는데 자, 그 부분은 그렇다고 치고요. 자, 마지막 이 질문 좀 드릴게요. 오랜만에 자, 안철수와 한동훈이 다시 지금 경선 이후 끝나고 나서 다시 안철수 의원이 직격을 했네요. 안철수 의원이 한동훈 전 대표를 향해서 당 선대위는 참여하지 왜 않느냐. 지금 이재명 꺾어야 되는데 왜 당신은 참여하지 않아? 이렇게 직격을 했어요. 뭐 한동훈은 참여하지 않고 싶겠죠. 그러면서 동시에 이런 얘기했습니다. 지금 당원 가입하라고는 왜 그러면 하는데 지지층한테 한동훈 자기 지지층한테 왜 당원 가입을 하라고 독려하는데 이렇게 직격을 했어요. 어떻게 해석 평가를 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경선에서 탈락하자마자 이제 본인들이 마시던 우물에 독을 푸는 행동들을 했죠. 침 뱉는 행동들을 하고 우리 당에 대해서 침 뱉는 행동을 하면서 그런 것과 동시에 당원 가입을 해달라. 근데 그 이야기를 했던 것은 이제 앞으로 전당대회 보고 가겠다. 당권을 본인들은 가지고 보고 가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선을 지기를 바라고 있을 겁니다. 이들은 아마 이재명과 악수했던 장면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거예요. 대선에서 지고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 그러면 한동훈이 당대표가 되기가 쉽겠지라는 아주 단순한 사리사욕에 절은 계산을 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뭐 당원 가입 독려한다거나 뭐 선대위에 합류하지 않겠다라고 한다거나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집에서 혼자 라이브 방송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BJ 데뷔하시는 것이 본인의 분수에 가장 맞는 역할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할머님들께서 별풍선도 쏘아주시겠지요. 그런 일들 하시면 적절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항상 본인의 고집이 좀 있으세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고집이 있지만 이렇게 뭔가 큰 상황이 됐을 때는
또 어긋나는 선택은 안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뭔가 선대위가 꾸려진다거나 총선 때도 그랬고 본인을 누군가가 도와달라고 하면은 굳이 뭐 피하시거나 이러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이라는 거악을 물리치기 위해서 물론 경선 과정에선 여러 모습도 보였고 탄핵에 반대한다거나 이런 우리 당론과는 어긋나는 그러니까 본인의 고집을 계속 보여주기는 했지만 뭐 민주당 출신이셔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런 여러 가지 큰 상황에 있어서는 힘을 보태겠다라는 모습을 이번에도 좀 보여주신 게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가 탄핵을 찬성했던 세력이라고 분류할 때 안철수 후보와 한동훈 후보를 떠올리는데 그 결과값은 전혀 다른 게 되어버렸다라고 말씀드리고요. 하지만 저는 애초에 탄핵을 찬성했던 사람들은 컷오프 되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경선이 끝났더라면 이렇게 안철수 후보와 같은 모습을 보이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모든 후보들이 선대위에 합류해서 대선 승리를 위해서 김문수 후보를 돕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한동훈 후보만 이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또 인정하기 싫다는 거잖아요. 본인이 맨날 63% 이야기했는데 비슷한 수치로 지금 김문수 후보가 그것보다 웃도는 수치로 지금 승리를 하셨잖아요. 그럼 받아들이셔야죠. 언제까지 저렇게 할 것인지. 그리고 정말 라이브 방송에 정말 큰 애착이 있으신 것 같은데 탈당을 하시고 개인 BJ로 데뷔하시는 것이 적성에 가장 맞아 보인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2부 백지원 전 대변인 모시고 주요 정치 현안 또 그리고 한덕수 김문수 후보에 관련된 이야기 다뤄봤습니다. 백지원 전 대변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펜앤마이크와 정다운삼이 함께 준비한 30년 산삼장인이 정성껏 키운 산양 산삼 펜앤마이크 TV 단독 혜택 산양산삼 5년근 3+3 뿌리 42,900원 산양산삼 7년근 3+3 뿌리 75,9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070-402-70-879 전화 문의는 070-402-70-879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